한국상담학회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50여 명의 젊은 상담학자들과 지도자들이 상담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를 하여 2000년 6월 창립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상담학회 홍보위원장 이난입니다. 자, 2019년 우리 삶의 체험 현장에서는 여러 이슈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났습니다. 행복한 일도 있었고 때로는 슬프고 마음이 무거운 이슈들도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2019년 우리 상담 분야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10개의 이슈를 토대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부에서는 상담 관련 이슈가 되었던 5개의 내용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살펴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제2부에서는 나머지 5개 이슈에 대해서 한국상담학회 김인규 회장님과 제가 담론의 방식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한국상담학회 김인규 회장님이 자리하셨습니다. 10대 뉴스 진행에 있어서 한국상담학회 회장님의 입장과 그리고 한 상담의 전문가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표명해 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한국상담학회 김인규 회장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난 홍보위원장님과 함께 한국상담계의 10대 뉴스를 진행하게 되어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1부에서 다룰 상담계의 주요 이슈 5개는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상담 관련 법제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고, 두 번째 주제는 상담실 내 성폭력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공공기관 상담 채용 인력의 증가, 그리고 또한 전체적으로는 상담 인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고, 네 번째 주제는 상담 비밀 보장과 관련된 윤리 이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기술계 발전에 따른 상담 분야에서의 변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상담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아마도 상담 관련 법 제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마음 건강과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 상담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상담 분야의 자격과 상담실의 개설, 그리고 상담 행위 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법령이 없다 보니까 민간 상담 분야에서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또한 교육부를 비롯해서 많은 정부 부처에서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상담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담 인력의 관리와 사업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기준들이 상이하다 보게 되니까 여러 가지 혼란들이 발생하고 있고 일정한 국가적 기준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상담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그 저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활동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에 자주 노출되는 경찰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에 대한 심리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월호, 포항 지진 등 트라우마와 관련한 지자체 심리상담 지원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사례를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지자체와 국민의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상담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채 생겨나는 수많은 자격증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 기준 등 전문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자격증이 무분별하게 발급되고 있고, 이와 같은 이유로 심리상담소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인은 알기 어려운 상담사의 전문성에 대한 고민은 벌써 몇 해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상담학회를 비롯한 상담계에서는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격기준과 제도 마련, 상담 윤리의 법적 처벌 근거 마련, 국민의 정신보건 증대를 목표로 상담법을 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8월 8일을 상담의 날로 정하는 한편 상담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제처 관련 국장과 교육부 차관을 면담하여 그 필요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월부터 4월까지 상담 법제화를 위한 기초연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필요한 상담법, 하루빨리 제정되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상담받길 기대하며 상담뉴스 김승환 기자였습니다.
상담 관련 자격증이 2010년에는 27개가 있었는데 2019년 7월에는 2,790개로 100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올해 추적 60분에서는 유사 자격증 남발의 문제와 심리 상담소 개설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공신력 있는 학회에서는 한 사람의 상담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상담 전공 석사 이상의 학위와 최소 3년 이상의 600여 시간의 수련 경력, 그리고 자격 심사에서 서류 및 필기, 그리고 면접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런 것이 최소의 기준인데도 이 기준을 못 갖춘 많은 사람들이 상담실을 열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상담의 법제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상담실 성폭력 사건은 방송 매체와 언론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일보와 추적 60분에서는 기획 특집으로 상담실의 악마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그루밍 성폭력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 국민들은 알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강간 미수 전과자가 상담센터를 열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한 그루밍 무혐의를 받은 의사는 여전히 상담 장면에서 진료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줄줄이 불기소 처분되면서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는 상담실의 성범죄, 심지어 옷 벗고 그림 그려라 라고 하는 등의 상담사의 기괴한 요구 등도 어이없이 일어나고 있고 화나게 하는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기자입니다. 이번 주제는 심리상담실 내 성폭력이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담실 내 성폭력, 도저히 믿기지 않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상담실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단 둘이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길 원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이 덮어지는 실태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사에 나올 만한 사건들을 소개해보자면 정신분석 클리닉 대표 A씨, 내담자의 강한 정서적 의존감을 이용하여 수차례 성폭력하였고 그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상담센터의 대표인 B씨, 놀랍게도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유명한 상담사였다고 하는데요. B씨는 자신의 수련생인 주부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인 뒤 저지르는 성적인 범죄는 그루밍 성폭력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심리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도 그루밍 성폭력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B씨의 피해자인 주부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루밍 성폭력을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피해자의 상황은 어떨까요?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죄책감, 수치심 등을 겪으며 심각하게는 공황 발작 증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심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데 과연 가해자는 정당한 처벌을 받았을까요? 국내 사례를 살펴보며 형사재판에서 성범죄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 의존으로 인한 성폭행의 경우 범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성폭력 가해 상담사들은 대부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되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상담사가 속한 학회에서는 영구 제명을 하는 제도밖에 없지만 상담사가 학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도 상담 활동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떤 처벌을 내리고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상담사의 성범죄 또한 중범죄로 판단하여 상담사를 처벌합니다. 미국에서는 상담사와 내담자의 성적인 접촉 자체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회에서 김영진 의원이 상담실 내 성범죄 처벌 조항에 대해 발의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한국일보 박지훈 기자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실 내 성폭력 주제에 취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혹시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루밍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사연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비슷한 피해를 입으신 분의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 이런 성범죄가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단면적인 부분보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나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시군요. 기사에서 김영진 의원이 상담실내 성범죄 처벌 조항 안건을 발의하였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하면 아마 폐기가 되겠죠. 미국과 비교하여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처벌 수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미국의 경우 상담실 성범죄를 중범죄로 간주하여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엄하게 처벌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심리상담이 미국처럼 보편화되진 않았지만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죠. 최소한 형법상 상담실 내 성범죄 처벌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될 수 있게 법을 개정한다든지요. 기자님께서는 상담실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신력 없는 민간 상담사 자격증이 수백 개에 이르다 보니 상담사의 기본적인 자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담을 빙자해 사기를 벌이는 이들도 터무니없이 많지요. 국가가 나서서 상담 자격을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자님의 의견 잘 들어보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성폭력 가해 상담사가 강하게 처벌받은 사례가 없어 더더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기 꺼릴 것 같습니다. 이에 내담자가 상담사에 대한 성적인 경각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 제도가 시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리상담은 개인의 내밀한 감정과 정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성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담실 내 성폭력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심리상담의 윤리성이 무너졌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자격관리 체계를 제대로 손보지 않으면 이런 불행한 일이 계속될 것이고 이는 심리상담 전체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행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심리상담의 국가 관리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심리상담 자격을 면허로 해야 되는데 당장 그것이 어렵다면 우선 전문성이 없는 민간 자격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2017년 여자 내담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강모 씨는 사실 2012년 강간미수죄로 징역을 살았던 전력이 있었는데 심리상담센터를 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최소한 이런 사람은 민간 상담기관에서 통제하지를 못하니 국가에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다른 문화권 청소년들에 비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OECD 국가에서도 한국의 아동 청소년 행복 지수는 여전히 꼴찌 수준을 담당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죽는 청소년보다 자살로 죽는 청소년이 2배 더 많은 안타까운 팩트도 있습니다. 청소년기라고 하는 어떤 성장 과정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깨우치고 우정과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소중한 감정을 경험해 봐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과도한 학업 부담, 성적, 진로 이런 요소로 스트레스가 작용하고 있고 결국에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기가 어려우니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상태라 할 수 있는 우울 그리고 자살로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뉴스는 상담 인력과 청소년 자살 우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한국상담학회위원회 측에서는 전문 상담교사 등 공공 영역의 상담 선발 정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반해 보도자료 측의 입장은 자살, 우울 증상을 겪는 청소년에 비해 전문 상담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각 측의 주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 입장입니다. 보시는 것은 한 기사의 일부입니다. 이에 대한 간략한 내용은 자살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자살 위험 학생 수는 점점 늘어나 지난해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심리상담과 치료 학생 수는 약 17만 명에 달해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보도자료는 청소년 사망 원인입니다. 보시다시피 고의적 자해, 즉
자살이 운수사고와 악성 신생물에 비해 증가하고 있고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따르면 2018년 전국 23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접수된 자해 관련 상담은 27,976건으로 2017년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원회 입장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상담 인력과 청소년 자살, 우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윅 프로젝트 연구특입센터장을 맡고 계신 김수호 센터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 첫 번째 질문으로 위기 학생의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는 시설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위기 학생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지에 따라서 그 수요도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들이 요구하는 그런 필요적인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사회적인 심리상담, 치료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 행태는 되게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주 다양하게 이런 학생들을 위한 그 정책이나 어떤 지원을 늘리고는 있지만 그 학생들의 그 다양한 많은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을까?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거는 의문인 것 같아요. 이어서 현재 위기 청소년의 상담 개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질문했습니다. 1차 안전망 위클래스, 2차 안전망 위센터, 3차 안전망 위스쿨 이렇게 점점 위클래스에서 위스쿨로 갈수록 더 위기 상태가 증폭된 아이들이 상담 서비스, 치료적 접근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 위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어요. 또 가정에서 겪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학교 생활을 계속 지속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가정형 위센터가 현재 16개 만들어져서 지원하고 있고요. 심리 정서적인 심각한 수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경기도와 대구에서는 병원형 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시 인터뷰 답변에 대한 보도자료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19년 6월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도내 학교 절반가량은 상담교사 조차 없으며 정서행동 특성검사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 학생 절반은 부모의 거부로 상담이나 치료를 받지 않는 등 위기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절실한 상황인데 여전히 도내 학교 절반 정도의 상담 인력이 전무하며 위기 학생의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는 시설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기사는 잔혹한 현장에서 일하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형사들이 이용하는 상담시설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올해 안으로 센터를 대거 늘려 총 18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과 상담 인력도 최소 2명으로 늘릴 방침이 있지만 예산 부족이 여전히 걸림돌이 되어 여의치 않은 실정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관련한 인터뷰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보도자료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현재 공공영역 상담 채용이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점을 노력해야 되는지 질문해봤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해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교육청에서는 그걸 관리하고 그런 선생님들을 지원해주고 컨설팅하고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되고요. 지금까지 보도자료 위원회의 입장과 내용을 살펴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객관적 수치로 따지면 위원회의 입장이 사실이다만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람과는 아직 먼 수치로 보이나 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지속적인 증가가 된다면 이른 시일 내에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람과 일치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지도록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거나 도와주기 위한 서비스 체계나 인력의 부족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동안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정신보건센터, 위센터 등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심도 깊은 내면의 문제까지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인력의 부족 현상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충분한 상담 인력의 충원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상담 실무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 많은 전문적 직업군에서 직업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마찬가지로 전문직에 해당되고 그만큼 윤리가 중요한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담자와 비밀 유지 윤리는 무엇보다도 상담 현장에서 최상으로 지켜져야 할 윤리 덕목으로 강조합니다. 대부분 상담 관련 학회에서도 상담자 윤리 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윤리 강령의 내용 중에서 내담자 정보 보호가 있습니다. 내담자에게 전문적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담의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 기록된 내용을 보존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 내담자의 동의 없이 상담자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설령 타인에게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할 때 내담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고 또한 내담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강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리 강령이 현재 우리의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뉴스 진행자 최연아입니다. 오늘은 상담윤리 및 상담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심리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상담자도 체계적인 상담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리상담은 개개인의 내밀한 감정과 경험을 다루는 일이기에 각 학회에서는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각 학회별 상담윤리 강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상담학회는 7,500여 명 정도의 회원이 상담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태도, 정보의 보호, 내담자의 복지, 상담관계, 사회적 책임, 상담 연구, 심리검사, 윤리문제 해결, 회원의 의무 총 9가지의 윤리 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회원은 윤리 강령에 어긋난 행위를 할 경우 회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처분하고 있습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는 전문가로서의 태도, 사회적 책임, 내담자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존중, 상담관계, 정보의 보호 및 관리, 심리평가, 수련감독 및 상담자 교육, 윤리문제 해결, 회원의 의무를 숙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학교 학생상담센터 협의회는 전문적 태도, 상담관계, 정보의 보호, 상담연구, 심리검사, 상담센터의 독립성, 윤리적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담자들이 숙지해야 할 윤리성이 부각되면서 상담 윤리에 관한 책들이 시중에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상담자를 양성하는 대학에서도 상담 관련 학회에서도 상담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윤리 교육을 확대하고 있지만 법적인 제도는 아직까지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문상담교사협회에서도 학생상담 기록물 관리 시스템으로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점이 문제가 되었는지 한국전문상담교사협회 사무총장 이재근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생 상담 시스템 문제인데요. 원래 학생 상담은 나이스 시스템 장학 카테고리에 있는 상담 업무에 기록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전문적인 상담 기록을 위한 학생 상담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서 전문 상담교사 개인 PC에 저장을 하여 기록하고 보존하는 방식의 학생 상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2019년 초에 교육부가 도입하려고 했던 온라인 학생 상담 시스템이었습니다. 온라인 학생 상담 시스템은 학생 상담 내용의 중앙 서버 저장, 학교장 열람권 등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상담은 한 개인의 민감한 사안으로서 많은 전문 상담교사들이 온라인 학생 상담 시스템을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학교 상담 윤리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고요. 또한 상담에 참여한 학생은
전문 상담교사 개인과 상담 관계 형성을 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상담에 대한 규정, 비밀 보장의 약속 등을 하고 상담에 참여했는데, 전문 상담교사가 아닌 제3자인 학교장이 학생의 동의도 없이 수시로 상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강하게 반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 상담교사 협회가 교육부와의 협의 끝에 인권 침해의 소지까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상담 내용의 중앙 서버 저장의 전면 시행, 학교장 열람권을 교육부로부터 중지시키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 현재 학생 상담 기록물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는 학생 상담을 나이스 시스템과 학생 상담 시스템, 온라인 학생 상담 시스템 세 가지를 전문 상담교사가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교육부와 전문 상담교사 간 합의 과정과 시스템 보완을 거쳐서 빠른 시일 안에 하나의 상담 시스템으로 통일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윤리적 문제들이 대두되는 이유는 특정한 행동을 법문으로 규정해 놓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민사 형사상의 제재를 받도록 하는 법과 달리 전문가 윤리 기준에는 강제적 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각 학교에서는 상담법의 필요성을 알고 추진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한국전문상담교사협회도 학교상담법을 추진 중에 있는데 학교 상담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교 상담법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상담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유의 법입니다. 우리나라 전문 상담교사 제도는 2005년에 시작을 해서 학교 폭력 피해, 학업 스트레스, 가정 내 문제, 우울, 자살 심리 등 다양한 이유로 힘들어하는 정서적 위기 학생들을 전문 상담교사가 상담을 해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할 수행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작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문 상담교사 제도와 학교 상담에 관한 법률인 학교 상담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서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가 업무에 관한 고유 법률이 있어서 명확한 법적 기준에 맞게 업무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대조적입니다. 학교 상담법이 없는 학교 상담 현장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정서적 위기 학생의 자발적 상담 신청으로 수업 시간에 상담을 하는 것이 교장, 교감 등 관리자의 생각과 방침에 따라서 결석 처리가 되거나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정규 시간이 아닌 방과 후 시간에만 상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숙한 학교 상담 정착과 활성화가 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문 상담교사 협회에서 학교 상담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상담법이 제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 학교 상담법이 제정이 되면 학생과 전문 상담교사 모두에게 좋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1학교 1전문 상담교사 배치로서 우리나라 학교 상담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학교 상담에 대한 다양한 사항들이 법으로서 규정이 되어 전문 상담교사에게는 합리적으로 업무 개선이 되고 상담을 필요로 하는 내담 학생이나 정서적 위기 학생에게는 더욱 수준 높은 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상담법이 제정이 되면 전문 상담교사와 학생 모두가 더욱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자, 내담자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담 수요에 그만큼 적절한 법안과 규정이 설치된다면 안전한 상담법 테두리 안에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상담 현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 상담 뉴스 최연아였습니다. 네, 학교에서 상담하는 학교 상담자는 학생 내담자와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학교에 계신 교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 또한 학부모들은 학생 내담자와 나눈 상담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학교 상담자가 겪는 매우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최근에 교육부에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상담에 대해서도 교장이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지침을 내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내담자 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지키는 것은 상담자의 당연한 원칙이지만 내담자가 자신이나 자신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거나 혹은 내담자가 치명적인 감염성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혹은 내담자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경우 또는 법정에서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경우라고 한다면 학교 상담자가 학생 내담자와 했던 상담 내용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을 받고자 하는 내담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비율에 비해서 상담자의 인력풀은 제한되어 있는 이 현실과 상황 속에서 새로운 상담 방법의 시장이 열렸습니다. 바로 모바일 기반의 심리 상담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주로 20대와 30대가 시간과 장소 그리고 이제 상담하다 보면 비용적인 측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접근해서 지금 닥친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웹을 통한 상담을 과연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은 면대면이어야 한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어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승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기술 발전에 따른 상담계 변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IT 기술에 따라 상담계에서도 다양한 상담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 앱 상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앱 상담은 핸드폰 안에서 어플을 다운받아 전문가와 채팅을 주고받으며 상담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우울증 환자 통계를 보면 20대 우울 환자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학업과 취업 그리고 대인관계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는 20, 30대가 앱 상담을 찾게 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프라인 상담보다 앱 상담을 찾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익명성 보장과 대면 상담보다 저렴한 비용, 장소와 시간에 대한 제약이 약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앱 상담이 상담의 벽을 허물어버리는 역할에 도움을 주게 되었는데요. 반대로 앱 상담의 단점을 살펴보면 상담자와의 관계 형성이 어렵고 표정이나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들의 소통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면 상담보다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상담을 받는 분들의 심리적 갈등이 해소되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와의 인터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앱 상담의 이용으로 우려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는 다른 이제 앱으로 하는 개인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서비스도 굉장히 드러나는 문제인데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죠. 개인정보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앱 상담이 대부분 핸드폰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휴대폰을 통해서. 그죠?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휴대폰이 이제 우리가 휴대폰에 의존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전화만 하지 않거든요. 폰뱅킹, 그다음 우리의 카드 구매 이력, 뭐 그다음 내가 어떤 광고를 더 많이 조회했는지, 또 내가 어떤 유튜브나 뭐 뉴스 기사를 많이 조회했는지, 또 나의 SNS 기록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핸드폰을 통해서 고스란히 내가 노출이니까 그런 정보가 다 여기에 드러나거든요. 여기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 현장에서 뭐 불법적으로 거래가 된다. 이런 경우는 내 내면의 고민까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래가 되면은 이게 소비 행태, 내 내면의 고민, 나의 무슨 뭐 이용 가능성 예를 들면 그다음 나의 자녀 문제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거에 다 노출이 된단 말이죠. 그럴 때에는 앱 상담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모습인가요? 인간이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고유한 게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 학문적인 고민들, 시대적인 고민들이 깊어질 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아까 이제 AI가 훨씬 더 뛰어난 것, 그다음에 우리가 AI 또는 뭐 어떤 기계 또는 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의 어떤 구분들, 사실 그럴 때 우리가 뭐 비고츠키 말로 무언가의 도움을 받아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능력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한 면밀한 고민, 분석, 연구들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현재 과학기술의 발전을 우리가 거부할 게 아니라 깊이 있게 충분히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 상담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 상담자만이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관한 연구, 이런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방면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앱 상담은 상담의 벽을 허물고 접근성이 좋은 장점도 있지만 직접적인 대면 상담의 형태를 완벽히 갖추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상담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고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면대면 상담과 앱 상담 두 가지 형태의 상담은 한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상담의 형태와 접근의 다양성이 상담계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로 인해 상담의 역할과 영역이 넓어지는 전망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예, 현재 이런 심리상담 관련된 앱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인드 카페 프로라든지 모시, 마인드 위즈, 헬로 마인드 케어, 나쁜 기억 지우개, 자존감 다이어트 등의 앱이 인간의 신체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적 면대면 상담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일 수 있지만 시간과 공간의 문제, 그리고 어떤 상담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젊은 세대한테 좋은 접근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앱들은 내담자의 1차적 선별 과정에서 내담자 스스로 상담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고 있고 스스로의 자가진단이나 또한 개인적인 방법을 찾아서 실행해 볼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기능적 측면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인간이 지니고 있는 과거의 깊은 문제들을 이런 앱을 통해서 받는 상담이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담계에서 가장 핫하게 이슈가 되었던 5개의 이슈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제2부에서는 나머지 5개를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